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9일 밤입니다. 오늘 오후에 롯데그룹 창업자이신 신격호 회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21년생이니까 만 99세입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기업을 시작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믿고 한국에 투자를 해서 아주 큰 대기업군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 되는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말년에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좀 신병을 앓고 있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신격호 회장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올릴 건물이 있죠. 롯데 호텔, 그보다 더 높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550m 높이의 잠실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울산, 지금은 울산이지만 그때는 언양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에 편입되기 전인데 지금은 울산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고 젊었을 때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다니면서 화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도 이 공학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롯데껌으로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했는데 이 신격호 회장과 그분 동생 되시는 신라면으로 유명한 신춘호 회장 두 분은 장명의 천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장명을 잘 짓느냐. 롯데껌의 성공 비결은 롯데껌을 선전할 때 일본말로 구치노 나카노 고이비토, 입안의 연인이라고 장명을 하고 롯데라는 이것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와서 샬롯테에서 롯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이 아주 귀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흔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일본 이름은 시게미츠라 불리는데 그러나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유통업, 백화점이라는 이 현대적 유통업을 시작한 분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 이 백화점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서비스 정신이 저는 확산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 친절, 깨끗한 거, 이걸 이분은 한국에 매개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꾼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제가 만난 신격호 회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간조선 대표를 하고 있던 2000년 12월에 신주쿠에서 본사가, 롯데는 일본의 본사가 신주쿠에 있습니다. 신주쿠에 가서 한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터뷰한 매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사이에 우선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저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죠. 주로 정보로서 합니다. 재밌는 정보, 그리고 동영상, 맞춤형 동영상 또는 동영상을 올릴 때 먼저 회원들께서 보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비에 따라서 친구, 동지, 전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친구, 동지, 전우, 똑같죠. 친구는 친한 사이고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전우는 같이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 합치면 다 친구죠. 그렇다고 회비를 안 내는 분이 조갑제 TV 시청하는데 무슨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서로 주고받는 정보도 있고 해서 또 회비를 통해서 우리 조갑제 TV를 더 좋은 매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전후로 가입하신 분들 8명인데 이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순, YC, 김현숙, 마리아TV, 홍미자, 홍혜옥, 데이비드, 홍동욱, 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 신격호 회장과 만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때 신격호 회장은 1921년생이시니까요. 그때 만으로 79세였는데요. 어디서 인터뷰를 했냐면 도쿄 청사가 아주 근사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10여 층 되는 롯데 본사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원래 키가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분은 아닌데 173cm인데 자신 말로는 170cm로 몸무게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0cm로 키가 줄었다고 했어요. 몸무게는 62kg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12층 접견실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격호 회장이 나오셔서요. 저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앉았는데 저는 조금 선입감과 달랐습니다. 신격호 회장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고 특히 그 이병철 회장처럼 아주 냉철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은편에 딱 앉아보니까 딱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춥다고 해서 담요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에 얹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옷도 검정색, 백색, 회색이 교차하는 옷, 그리고 넥타이도 뭐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넥타이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신격호 회장이 부끄러움을 타는 분인 듯 했어요. 그리고 말수가 아주 적은 분입니다. 이런 분은 인터뷰하기가 힘듭니다. 말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이 더 길어요. 답보다. 그래서 제가 첫 이야기를 뭘로 꺼낼까 하다가 이렇게 첫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을 보니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여론조사인데 최근 들어서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서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께서는 달을 바꿔가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매달 체험하시고 계시는 셈이군요. 이렇게 물었으면은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아주 가까운 나라죠. 이렇게 해서 막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께서 직접 만들었다는 롯데 사훈입니다. 사훈이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정직, 봉사, 정열인데 회장께서 붙였다는 해설이 좋았습니다. 즉 정직은 바르게 살자는 것으로 이성의 명령이며 봉사는 의롭게 살자는 것으로 의지의 표현이고 정열은 즐겁게 살자는 것으로 감정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더군요. 하니까 신격호 회장이 그 말은 좋은 제품을 열심히 만들자는 뜻에서 발전시킨 거지요. 그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신 회장께서 학창 시절에 문학도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다는데 사업을 하시면서도 문학성을 잘 살린 경우가
바로 롯데 장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답이 또 이랬습니다. 아주 심심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는 사실 사업을 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위대한 인물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 때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물론 일본에 유학을 와서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자벽 일도 했지만 이분이 말하는 그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1944년, 즉 해방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고학을 하는데 하나미스라는 60대 일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격호 청년을 눈여겨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수용 커팅 오일이 지금 분기 상태다. 자네가 공장을 차려 제조한다면 내가 출자를 하겠다. 수요처는 내가 주선을 해주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시 성실한 것이 이분의 큰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겸양된 이야기만 하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인은 자기 선전을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못되면 인간적으로 어렵게 되고 회사로서도 부담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경청할 만하죠. 이렇게 세계적 기업을 만든 더구나 농촌 가난한 출신으로서 이분의 이 말은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인은 회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신중해지고 보수적이 되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인이 신중하게 경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빚을 많이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인은 반대로 과감하기는 한데 무모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재벌 회장이 몇 년 전에 저를 만나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빚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은행 혹은 당국에서 부도를 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 은행 빚을 정부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해 주면은 정부에도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부도가 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경영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정부가 관여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빚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일본 기업인의 그 습성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면 병이 나고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기업에 있어서 차입금은 즉 빚은 우리 몸의 열과 같습니다. 과다한 차입금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 의록을 한번 좀 훑어보니까 아주 극히 상식적입니다. 이분 의록이. 그러나 상식이 가장 중요한 요령 아닐까요? 다른 상품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하나의 제품이 8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신제품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능력은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정열과 의욕을 가지면 상황도 유리해지고 올바른 해결책도 나오게 마련이다. 소생의 기업 이념은 품질 본이 방리담에 노사협조로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다. 난국의 의미는 종전과 같은 안이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일을 할 때 정열이 솟는 사람은 그 일 속에 행복을 느낀다. 평범하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면은 그 결과는 평범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 속의 위대성을 보여준 분이죠, 이분은. 신격호 회장은 흔히 유통업에 강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철강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철강업은 나중에 포철이 등장하는 바람에
손을 뗐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이분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 1963년 대장 달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박 의장은 만났을 때 일본의 경제 통계를 자세히 인용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선진 경제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신격호 회장 그때 생각이 군인이 어떻게 저렇게 경제 문제와 통계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라고 감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한국에는 투자해도 안심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신뢰감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 지금 문재인 씨에 대한 신뢰감으로 투자하는 기업인들, 외국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맨 처음 우리 정부에서는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고 정유공장을 지어달라고 했다가 갈프가 등장하자 종합제철소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일본 내 후지 제철소의 도움을 받아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100만 톤 생산 규모로 설계하여 총 투자가 1억 달러가 소요될 계획이었습니다. 그중 3천만 달러는 제가 출자를 하고 나머지 7천만 달러는 일본에서 차관 등을 통하여 도입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하더군요.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거론될 때 포항제철을 롯데가 인수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이 제철소로 제철업을 했다면 또한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잠시 롯데에 세워진 롯데타워를 짓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성남 활주로를 약간 트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저 550m짜리 건물을 올렸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아직 설계도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격호 회장이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 조감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고국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 무엇이 있어야 외국 사람들이 즐기러 올 것 아닙니까? 세계 최고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좋은 광고 선전이 되죠. 무역센터도 될 수 있고 위락시설도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그럴 수 있는 자리로서 적합한 곳은 잠실이라고 제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꿈을 그리는 것 같아서요. 결국 지었습니다. 지금 롯데타워가 그게 어떻습니까?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건 아닙니까? 저 수원에서 올라올 때부터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또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꿈을 이룬 거죠. 롯데타워라는 꿈을 이루었다. 거기 저도 몇 번 가면서 갈 때마다 언제까지 고국만 보여주느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가지고 당대의 건물로서 승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던 그 말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또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는데 이 신격호 회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서 힐튼 호텔, 신주쿠에 있는 힐튼 호텔로 가서 양식당에서 먹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분이 경험했던 배고픔을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게 되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거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 경험하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배고픔을 경험한 분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배고픔에서 문학지망생이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이분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 건 어떻게 된 거냐? 그 일본인의 신용을 얻은 것은 내가 무엇이든 성심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롯데호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느 날 나를 청와대로 불러서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도호텔과 워커힐이 적자가 크다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성공시켰지만은 항상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해서 이 민간의 자율성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때 벌써 이거는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호텔 경영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었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반도호텔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새 호텔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층짜리 호텔을 한참 올리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호텔에서 청와대가 보이게 된다면서 18층까지만 지으라고 했습니다. 차이철 경호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8층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반토막 낼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진정을 하여 본 계획대로 38층짜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보안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금 롯데호텔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청와대가 마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한번 롯데호텔을 구경하고 와서는 아주 감탄을 하면서 신라호텔도 좀 배울 게 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 이분은 저녁이 되면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대재벌 회장이 저녁 먹으러 갈 때는 운전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일본식으로 단출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아주 옷도 수더분하게 입으면서 이렇게 롯데호텔 같은 데를 이렇게 두리번 돌아다니면은 보통 직원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좀 딱딱한 격식을 매우 싫어하고 여행할 때도 아무도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생활 태도가 일본 사람과 같은,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의 그 정직성, 친절성 이런 것이 몸에 배인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의 기업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신경 쓸 곳이 많지만은 일본에서는 기업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인을 존경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대기업인을 질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을 하려니까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직도 저의 귀에 쟁쟁합니다.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세계적 기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결단은 이분이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난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거 힘들죠. 그러나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고향 마을이 지금 경남 울산시 삼남면 둔길인데요. 왜 떠났느냐고 물었더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너무 완고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목욕탕을 만들려고 했더니 노인들이 저희들을 향해 고함을 치면서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시기였죠. 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하니 노인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손상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마을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때 처자식을 두고 갔습니다. 큰 결단이죠. 집안도 고향도 버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고마운 사람을 만나서 그 성실한 것이 인정되는 일본에서 또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정치적인 인맥도 생기고 해서 큰 기업을 만들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을 믿고 한국에 와서 그 꿈을 펼칠 수 있었다. 이런 위대한 기업인 신격호 회장 정직 성실 친절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신격호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